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인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신 나간 시댁과 남편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각에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넘어 한계까지 내몰렸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남편과 저는 좀 늦게 만나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이 지나서 만났고 1년 만에 결혼을 선택했죠.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자기 입맛까지 바꿔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에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남편에 대해 의심한 건 바로 남편의 시댁을 만났을 때였어요. 자기야, 여기 이것 좀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해물찜을 건넸어요. 저와 남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의아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해물 좋아했니? 옛날에는 비리다고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이제는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요. 그래? 이상하네. 입맛도 바뀌나? 시부모는 저보다 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 직장 어디 다닌다고 했지?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월급도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시부는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조차 모르고 남편은 그런 시부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 의문을 알아챘는지 남편이 상견례 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하더군요. 사실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 어릴 때 떨어져 지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대면대면 하거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집안이나 사연 없는 집안 없고 차라리 시부모와 관계가 흐릿한 것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왜 거짓말했어? 최저시급 받는 것도 아닌데. 당신만 내 진짜 월급 알면 돼. 두 분이 나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난 당신한테는 속이는 거 없어. 말을 교묘하게 돌렸어요. 차라리 이때 더 추궁해서 남편 가족에 대해 더 잘 들었다면 분명히 이후에 있었을 안 좋은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저와 남편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과 마주했어요. 남편과 상견례 전까지 연락도 그다지 안 하며 지냈던 시부모가 결혼 직후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희 집은 시댁과 그리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밥만 먹고 떠나시는 거였어요. 아무 용건도 없이 찾았다는 거죠. 물론 시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 사는 모습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남편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 초기이니 당분간만 이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집에만 오면 돈이 없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잔돈이었습니다. 제가 저금통에 잔돈을 모아두는 게 있었는데 두 분이 왔다 가셔서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큰 물건은 아니고 잘그락 소리도 나니까 이때는 시부모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분실부터는 시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분실된 건 제가 비상시에 쓰려고 몰래 숨겨둔 비상금 30만 원이었어요. 그걸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를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시부도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을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과 식사를 하고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서 현금을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의심은 시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무척 의심스러웠지만 추측만 가지고 시어른을 추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몰래 집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부모가 온다는 말에 똑같이 화장대 안쪽에 돈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날도 또 돈이 사라졌고요. 카메라에 시부가 돈 훔치는 걸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사실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거 아버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 당신이 부모님한테 말해서 앞으로는 집 말고 밖에서 식사하자고 해주면 안 될까?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말했죠. 대신 추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조를 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일의 책임자가 시부인데 남편을 혼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뭐하러 돈을 훔치겠어. 당신 설마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이랑 가깝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집안에 돈이 2번이나 없어져서 안방에 카메라 달아뒀어. 그런데 아버님이 그거 가져가는 모습 그대로 찍혔어. 솔직히 내가 과민 반응이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던데 당신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매번 오실 때마다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서 집에 모실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시부의 도둑질 장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카메라는 또 언제? 그래서 나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말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부모님을 도둑이라고 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서 이제부터는 밖에서 보자고 하면 되잖아. 우리 집 안에서 보니까 계속 돈이 사라지는 거고. 돈이 없어진다는 걸 핑계로 집에 우리 부모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얼마 없어졌는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꼴랑 50만 원 내외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눈 좀 감아주면 안 돼? 힘들게 사셔서 그래. 가족끼리 힘들 때는 좀 도우면서 살자. 어? 왜 그걸 이런 식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돈 때문에 힘들 때 돈 보이면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지. 집안에 돈을 놔둔 당신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야. 남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던, 돈으로 놀고 싶던 무슨 이유에서건 남의 집안을 뒤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죠. 시부가 그런 일을 하다 며느리에게 걸렸고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해서 면박 주는 것보다 남편이 좋게 타이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말인데 남편은 저를 시부모 타박이나 하는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시부모님 저렇게 찾아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랴 용돈 드리랴 내가 못하는 건 뭐가 있는데? 당신이야 몸만 와 있으면 끝이겠지. 요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청소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꼴랑 50만 원 내외라는 말이 나와? 땅을 파봐 그 돈이 나오나. 당신 가족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라고. 됐어. 당신이 얼마나 속 좁은 여자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자. 신고를 하던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은 가만히 보면 냉정한 구석이 있어.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가족끼리 도우며 산다고 생각하면 끝날 일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사람 귀찮게 하고. 당신 알아서 해. 결국은 남편은 저와의 대화를 강제로 끝내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로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차라리 달라고 했더라도 50만 원 정도면 드렸을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몰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도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고 없어진 돈은 다 제 돈이었잖아요. 그러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부모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지 또 시부모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요. 남편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거니 했더니 웬걸? 이번에는 딱 하나뿐인 제 명품 가방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도 크기가 좀 있는 거라 가져가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가 아파트 1층이었는데 가방을 먼저 저희 안방에서 1층 창을 통해 밖으로 던지고 그 뒤에 차에 뭘 놔두고 왔다는 말로 밖으로 나가 그걸 주워서 가져가서 차 안에 실어놓고 오신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한 걸 보면 남편은 카메라의 존재도 시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 가방은 결혼 전에 상견례를 위해 산 거였어요. 저도 평일에는 쓰지 못하고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걸 홀라당 훔쳐간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 더러운 기분을 남편이 고스란히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 중 가장 아끼는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전당포에 맡겼어요. 물론 돈을 엄청 크게 빌린 건 아니었어요. 전당포 이자가 좀 센 편이라 맡기고 50만 원만 빌렸죠. 딱 시부가 가져간 돈만큼이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맡긴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시계를 찾더군요. 여보, 혹시 내 시계 못 봤어? 여기 놔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태연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그 시계? 내가 전당포 맡기고 돈 좀 빌려왔는데? 제 대답에 남편 얼굴이 완전 뻥해지더군요. 제가 보고 얼마나 웃긴지 웃음이 나는 걸 겨우겨우 참았어요. 왜 그걸 전당포에 맡겨? 무슨 돈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가 가져가신 돈 때문에 이번 주 돌잔치랑 다음 주 내 친구 결혼식에 낼 돈이 없었거든. 돌잔치도 10만 원, 친구는 내 결혼식 때 30 줘서 나도 30만 원 내야 하는데 현금이 뚝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그거 맡기고 돈 좀 가져왔어.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져가서 맡기면 어떡해? 왜 안 돼? 가족은 힘들 때 돕는 거라며. 내 돈도 그렇게 힘들 때 아버님이 몰래 가져가셨잖아. 당신이 오히려 내 탓하길래 그게 당신 가족 가풍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몰래 맡겼어. 그래도 난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아예 가져가서 입 싹 닦은 건 아니잖아. 이틀 전에 두 분 오셔서 내 명품 가방도 싹 가져가셨던데 그건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 아냐.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착하지? 당신이 돈만 내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입만 벙긋거리는데 저는 웃어줬어요. 그러게 왜 남의 가방을 건드려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지. 어디 전당포 맡겼는데? 얼마 주고 맡겼어? 그거 알고 싶으면 일단 내 가방부터 찾아와. 그거 가르쳐주면 알려줄게. 와, 진짜 당신 너무한다. 그러더니 시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밖으로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2-3시간 뒤에 남편이 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중고거래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제 손을 떠날 뻔한 가방을 보며 저도 치를 떨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죠. 돈이 그렇게 없으시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시댁에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딱 짐작이 갔어요.
아, 진짜로 빚이 있고 그 빚 때문에 시부모와 담 쌓고 살았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면 결혼식 이후에 이 잦은 만남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 도대체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돈이 매번 모자라서 집에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사실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돈이 없으셔. 물론 지금은 도박 안 하시고 도박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예전에 진 빚을 아직까지 갚고 계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갖다 팔아서 돈 마련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도박 빚이 있으니 그간 남편이 시댁과 소원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화가 너무 났어요. 이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부모가 돈을 못 갚으면 언제 우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는데 게다가 더 추궁하니 시댁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집에 와서 도둑질까지 했으니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돈을 당신이 어떻게 쓰던 상관 안 할게. 그치만 나한테까지 그 피해가 온다면 난 용납 못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말해줘.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나도 명절 때 빼고는 더 이상 당신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돈만 가져갔다면 다 풀고 이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도박이잖아. 당신은 아버님이 도박을 끊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봐서는 절대 아니야. 열심히 일하시면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일도 잘 안 하시잖아. 매번 당신한테 아버님 무단결근이라고 연락 온다며. 그 말은 쉬는 날 또 도박하러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 쓸 것 뻔해. 여전히 도박빚이 생기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시댁이랑 더 이상 연락도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틀린 게 없던 모양인지 뭐라 대답은 못하고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도박으로 망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 보니 맘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도박을 하는 건 아니니 남편만 처신 잘해서 우리 집에 문제 없게만 만들면 된다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남편 속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시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시부모가 돈을 요구하더군요. 한 번은 시모, 한 번은 시부. 그렇게 번갈아가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도박을 한다는 걸 들켰다며 남편에게 들어서 그런지 돈을 달라는 말에 더 이상 예전 같은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마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학을 뗐어요. 결국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때쯤에는 정말 절실히 이혼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직접 도박을 했다면 당장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는 끊임없이 저와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일이 바빠져 점점 출장이나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저희의 모든 것을 뒤바꾼 그날. 그날은 남편이 전날부터 초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토요일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라고 뜨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태껏 모르는 번호로 내내 전화를 해오더니 갑자기 자기 본래 전화로 연락을 하니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있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시모의 엄청난 목소리와 마주하게 됐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아들한테 돈 빌리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한 것도 너지? 어떻게 아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돈을 빌리겠다는 것도 저는 아는 바 없었고 갑자기 전화와서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어이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전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남편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 말을 뚝 끊어먹고는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침이 뗄 거야? 너 오늘 아침에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네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다 들었어. 못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네가 뭔데 돈을 주라 말하는 거야? 그 돈이 네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지. 너 여태껏 우리 아들 쥐잡듯이 잡으며 살았어? 어쩐지 우리한테 집에 오지 마라고 하래가 아닌데 너 때문에 아들이랑 우리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어. 네? 오늘 아침이요? 남편이 없었는데 제가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시모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동창들과 낚시 여행을 갔다는 걸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찾기로 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남편이 제 차를 끌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첫 차를 도난당한 전적이 있어서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앱을 달아놨었거든요. 그걸 확인하니 열이 더 뻗쳤어요. 이 인간이 먼 지방 쪽으로 가야 해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와야 한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 앱에서 제 차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캠핑장으로 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준비물은 사진기와 베란다에 둔 10m짜리 호스였어요. 캠핑장에 도착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곧 남편을 발견했죠. 상간녀와 하하호호 즐기며 팔짱을 끼고 둘이서 밥도 서로 먹여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돈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건 저 여자였던 거죠. 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보는데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 미치겠더라고요. 증거 사진을 충분히 남기고 그 두 사람이 나란히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캠핑장에 마련된 식수대와 화장실을 확인하고는 두 연놈의 텐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호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물을 틀고는 호스를 그들의 텐트 앞으로 가져가서 텐트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으로 호스를 넣어 물을 확 뿌렸어요. 입구를 살짝 쥐어 수압을 세게 만들었더니 아주 여기저기 물을 듬뿍 뿌려줬더라고요. 텐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주한 제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었어요. 여보, 여긴 어떻게... 네가 바람을 펴? 미친 거 아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부의 도박과 돈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놈까지 이러니 돌아버릴 수밖에요. 여보, 잠시만. 이건 그러니까... 변명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짜로 헤어져야 하는 건 당신이라고. 맞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장이라도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상간녀의 표정이 아주 당당하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그 당당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놈 얼굴을 보니 상황을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그냥 상간녀에게 하던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만나고 싶은 거야? 말해보라고. 그러면 이혼해줄게.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잘 됐네. 자기야, 이런 여자랑 빨리 헤어지고 나랑 살자. 당신도 항상 와이프 싫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이혼해버려. 당신도 항상 구질구질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저 여자랑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응? 상간녀의 그런 모습에 저는 화를 내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바람이나 피는 쓰레기 남편, 도박 중독에 내게 돈 달라 요구하는 시댁, 그 똥을 흔쾌히 가져가겠다는 상간녀. 제가 마다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박빚 갚아달라며 시댁에서 전화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상간녀에게 이 똥들을 넘기기로 했어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구차하게 매달릴 생각 없어. 이혼하자. 사랑한다는 여자랑 살아. 왜 구질구질한 나하고 살아? 나도 남편 뒤나 캐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 네가 구린 짓을 하니까 이러는 거지. 됐어. 이제는 모두 끝이야.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상간녀를 보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렇게 원할 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요. 알고 나면 가져가겠다고 할 일 없을 테니까요. 냉정한 제 말에 남편 놈은 눈을 질끈 감고 제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혼하기 싫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말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걸 보니 이혼에 응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놈 짐을 다 뺐어요. 이삿짐 플라스틱 상자를 사서 그 안에 옷이며 남편 물건을 전부 때려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고 저를 두고 바람이나 핀 놈인데 정성스레 짐 쌀 필요 없잖아요. 있는 대로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니 아주 빨리 짐 정리가 끝나더군요. 그리고 그 짐을 모두 현관 앞에 내놨어요. 힘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더러운 걸 치워버린 기분이라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쌓아둔 짐을 보고는 사색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 전부 그 여자가 혼자 한 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긴 한데 전부 다 그 여자가 각색해서 말한 거야. 그 여자랑 헤어질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당신 오해하는 거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진심?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진심이었으면 당장 나한테 달려왔었어야지. 그년이랑 2박 3일 그대로 보내고 오는 게 말이나 돼? 넌 아직도 나랑 그 여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야. 뻔히 보이는데 뭐? 진심? 당신 이제 보니 연기도 잘하네. 모르고 들었으면 깜빡 속았을 뻔했어. 나는 당신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가봐. 짐은 그 여자 집으로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보, 아니야. 나 진짜로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었다고. 제발 나 좀 이해해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갈 곳도 없어. 그 여자 집으로 가면 되잖아. 왜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인데? 사랑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면 그 여자랑 사랑하면서 살아.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나는 너한테 단 하나도 뺏길 생각 없고 이혼할 때 손해볼 생각도 없어. 당신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도. 어줍잖은 연기로 사람 가지고 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해? 친구랑 놀러 간다더니 상간녀나 만나고 있던 주제에 내가 널 다시 받아주면 내가 미친년이지.
여보, 난 절대 못 나가. 우리 아직 부부 사이잖아. 이혼 소송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 집 다른 사람한테 세놓게 만들어야겠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언제까지 집 빌려줘야 하냐고 난리거든. 이참에 나도 짐 빼고 나가면 되겠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겠다잖아.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2번도 아니고 처음이야. 실수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실수가 한 번이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 도박 중독에 빚까지 있는 거 나한테 이야기했어? 결국 당신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거 들키는 바람에 나한테 이야기해줬지. 내가 묻지 않았으면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을 거잖아. 그리고 그 2분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기는 해? 그동안 당신한테 부탁했는데 당신은 모른 척 있었잖아. 이참에 그냥 싹 다 정리하자. 더 이상 당신 이기심에 휘둘릴 생각 없고 이런 행동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결국 남편은 제 으름장에 집을 나갔어요. 남편에게 짐 가져가라고 했더니 날 정해서 가지고 오겠다며 최소한의 짐만 들고 나머지 짐을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짐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앞에 놔두는 것도 화딱질이 나더군요. 그래서 3달째 될 때 흥신소에서 알아낸 상간녀의 집 주소로 짐을 실어 모조리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내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다. 아들이 빌려주지 않는다니 네가 아들 대신 돈 좀 주거라. 네 아버지 도박빚 있다는 건 들었지?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한다더구나. 너희 친정에 말해서 2억만 좀 부탁하마. 친정 잘 살잖니? 그 돈을 왜 저희 친정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2분이 만드신 빚 2분이 갚으세요. 왜 저한테? 며느리도 자식이지. 결혼을 했으면 늙은 시어른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내가 아들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빚쟁이들이 너희한테 다 갈 거라는 생각 못했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돈 갚을 생각하고 있어.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제 친정에 말해서 2억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이혼 소송인 중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집에서 돈 훔쳐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 완전 날강도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 도박빚 갚아주는 거라고요. 그래봤자 여전히 도박하시면서 또 빚질 텐데 그때도 갚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아드님한테 말하세요. 돈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할 테니까. 네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니? 그때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서 뭘 원하는 대로 준대? 너 가만 보니 이제 거짓말도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네가 이때까지 모은 돈 좀 내놓으라니까. 상황이 급박해 지금. 저 돈 없어요. 남편이 돈 한 푼은 가져다 주지도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친정에 빌려서라도 줘야지. 자그마치 2억이야. 그거 못 갚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몰라. 이건 뭐 거의 협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열받았는데 시댁이 이 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리니 완전 빡 돌았던 제가 한바탕 욕을 쏟아부으려다가 순간 좋은 생각이 나서 멈췄어요. 2억을 원하시는 거면 저 말고 갚아줄 참한 여자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그리고 모르셔서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저 곧 그 사람이랑 이혼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네요. 그 여자가 아마 다 책임져 줄 모양인가 봐요.
재혼하겠다며 저랑 이혼하라던데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서 결혼해서 살겠죠. 그 여자 집 주소 알려드릴 테니 같이 가봐요. 거기 남편이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도박빚 2억 갚아줄 여자도 살고 있고요. 뭐? 정말이니? 너희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나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 안 주고 싶어서. 믿기지 않는 듯 반문하는 시모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향했죠. 같은 지역이었지만 서쪽 끝과 동쪽 끝, 완전 정반대 구역에 살고 있던 저는 1시간이 걸려 그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니 대문 앞에 제가 보낸 짐들이 수북히 쌓여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한창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여태껏 나 속인 거야? 당신 짐들이 왜 여기로 와? 이혼해도 당신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며. 위자료가 생겨도 다 해결 가능하다며. 그런데 왜 당신 짐이 여기로 오냐고?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 집도 내 집인데 내가 유책 배우자잖아. 그래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좀 돈이 많이 나가. 그 집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부인한테 주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이 짐이 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위자료 해줄 테니까 그 집 가져와.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거기보다 더 좋은 곳 들어가면 되지. 거기 생각보다 좋은 곳도 아니고 무엇보다 전부인이랑 살던 데인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가. 여기가 싫다고. 나는 거기가 좋아.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짐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대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해놓은 상태였는데 짐이 오히려 이쪽으로 와버리니 당황한 거였어요. 모두 탄로날 거짓말을 한 남편 놈을 보니 이 상간녀도 그리 깊이 사랑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사귀면서 호감 얻으려고 거짓말 엄청 했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을 하게 돼서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로 모조리 돌아오는 상황이었죠. 저는 속으로 깔깔 웃으며 시모를 상간녀 집 앞으로 데려왔죠. 열려있는 집에 일부러 배를 눌렀더니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와서는 시모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는 남편이 엄청 놀랐지만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새로 만나는 여자예요? 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책임진다니 내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내가 들어보니 아가씨가 우리 빚 다 갚아줄 거라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라뇨. 상간녀가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못 들었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재혼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 되는 거니까 돈도 갚아주겠지.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할 거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을 여기까지 모셔와? 미쳤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둘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쩌자고 여기까지? 연신 개거품을 물며 모셔온 이유를 묻는 남편을 향해 저는 환하게 웃어줬어요. 왜 모셨냐니? 당신도 이상한 걸 묻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아침부터 돈 내놓으라고. 당신 아버지 도박빚 갚아야 한다고 나더러 돈 달라길래 내가 여기 모시고 왔지. 왜냐고? 난 당신이랑 헤어질 거고 나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결혼할 착하고 참한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 부모님 계속 모실 사람이 그 여자니까 모셔왔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이미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의 돈 달라는 요구를 받아줘.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 도박빚? 상간녀가 제 이야기에 미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박빚이라니.
당신 나한테는 부모님이 그냥 평범한 분들이라고 했잖아. 연락 자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빚을 대신 갚으라는 말을 왜 나한테 하는데? 자기야, 잠시만.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이유가 있어. 어떻게든 핑계를 대보려는데 남편 놈을 보며 저도 친절히 이야기해줬죠. 아, 몰랐어? 당신이 만나는 저 사람, 부모님 도박빚이 2억이나 있어. 둘이서 잘 갚으면 되겠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헤어져 줬으니 시부모도 데리고 가. 결혼하고 내내 돈 달라는 전화에 시달리면서 힘들었거든? 딱 좋을 때 사랑에 눈먼 여자 하나 나타나서 잘 됐지 뭐야. 고마워. 저 인간 데려가줘서. 제 말에 상간녀가 완전히 졸도해버리더군요. 순간 비틀거리는 상간녀 모습을 보니 엄청 피가 쏠린 것 같았어요. 이내 얼굴이 새빨갛게 된 상간녀가 남편 놈에게 엄청난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너 내 돈 노리고 나한테 수작 부린 거야? 저 여자한테서 돈 뜯기 힘들 것 같아서 나로 목표 바꾼 거냐고. 미친놈이 어디서 나한테 빨대를 꽂으려고 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댔지 네 부모 빚 갚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 저기야, 오해야. 다 오해고 나는 돈 때문에 당신이랑 만난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해. 나도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당신한테 그 빚 갚으라고 할 거 아니라니깐.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을 두고 뭐? 연을 끊고 살아? 어떻게 끊고 살 건데? 그리고 도박빚이라며? 내가 미쳤어? 그걸 갚아주게?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달라고 얼마나 쪼아댔으면 당신 와이프가 나더러 고맙다고 하냐고. 우리 헤어져.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들킬 일이었는데 나도 당신 필요 없어. 상간녀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집 현관에 쌓여있던 남편의 짐을 모조리 밖으로 내던지더군요. 남편놈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 상간녀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며 매달렸어요. 자기야,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해. 진짜로. 근데 인연 끊고 산다는 건 정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살게 되면 절대로 집 근처에도 못 오도록 할 거야. 빚도 우리가 안 갚아도 되도록 막아주고. 꺼져. 당신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는 말 못 들었어? 진짜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네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상간녀가 분통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놈이 이번에는 목표물을 저로 바꿨는지 제게 다가와 손을 붙잡더군요. 그리고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하고 다시 나랑 같이 살아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저는 남편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간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반품 안 받으니까 가져가. 네가 그 물건 좋다고 나더러 이혼하라며? 그럼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언제는 사랑한다며, 그게 전부라며 다 책임진다면서. 어차피 곧 우리는 이혼 판결 날 거야. 그럼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표시하던 상간녀가 결국은 못 참고 남편놈 뺨을 찰지게 한 대 날려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을 밀어서 자기 집 문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남편놈이 상간녀에게 뺨 맞고 정신이 없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는 또 말도 안 되는 용서 타령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상간녀가 때린 반대쪽 뺨을 한 대 날려줬어요. 어쩜 그렇게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주일 뒤 이혼 판결이 나고 전 남편과 저는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그 뒤에 전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나요?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두 여자에게 모두 버림받고는
결국 갈 곳이 없어 그 짐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이혼 후에 그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싫어했던 이유와 저에게 어떻게든 되돌아오려 한 이유를 알게 됐죠. 저희 집으로 웬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말이죠. 시부가 저희 집을 가르쳐주며 가족이라고 했다네요. 정말 그 인간의 행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혼했고 그 인간에게 새 여자가 생겼으니 그 여자가 며느리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열받아서 남편 회사 주소를 가르쳐주며 그 사람들 아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말해줬어요. 이혼을 해서 남남인데도 저희 집을 노리고 있는 걸 보니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들도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대로 그 인간과 부부였으면 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가진 돈을 다 뜯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결국 그 빚쟁이들이 시댁에서 도망친 전 남편을 찾아내서 결국 강제로 시부의 도박 빚을 열심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제가 그 모든 일을 뒤집어 쓰고 빚 갚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빠른 손절이 정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시부는 여전히 도박 중독으로 열심히 도박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요. 옛말에 손모가지를 끊어도 도박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던데 딱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돈 버는 전 남편과 그 돈을 쓰는 시부가 미친 듯이 싸운다는데 그걸 보고도 시모는 여전히 태연자약하답니다. 참 대단한 가족이에요. 저렇게라도 굴러가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상간녀는 전 남편과 그때 헤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쫑난 듯 보였으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 남편이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 애원했나 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 몰라도 직장에도 불륜녀라는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결국 직장에서도 스스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그대로 남편과 부부 사이였다면 제게도 그 시부의 도박과 관련된 불똥이 튀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벗어나니 마음이 평화롭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언제나 속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고 말아요. 속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속이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걸 속이고 감추려는 사람은 꼭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야 다행히 그 악연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주의하며 의심하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시간 내서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